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봐야죠. 솔직히 오늘 재보궐선거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한 80% 될 것 같아요. 네, 뉴스를 보지 않으면 그렇죠.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식목일 이야기가 또 더 많기도 하고요. 또 4월 5일이어서 그런지. 아직 너무 젊으셔서 모를 텐데 옛날에 식목일이 노는 날이 쉬는 날들이 있었어요. 저 때도 초등학교 때 쉬고 이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했었거든요. 어쩌 이제는 같은 세대인 척하려고. 근데 사실 이 식목일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식목일이네요. 이거 기후 온난화 때문에 식목일을 좀 땡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월 중하순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자, 예. 또 재보선 이야기 그렇죠. 해봐야겠죠. 재보선 오늘 재보선. 네, 오늘 식목일이기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일이기도 합니다. 4월 5일 재보궐선거 투표가 현재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진행 중인데요. 예. 사전투표는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4월 1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일반 유권자는 오후 8시까지 또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잠시 뒤에 투표가 끝나고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장 9시 반까지군요. 네, 늦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 인증사진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하실 수 있고요.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질문하기가 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주목해볼 지역. 사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들은 전부 자기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그래도 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9곳을 모두가 서운해하시지 않도록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 전북 전주시 을이고요. 기초의원 2곳, 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 이렇게 3곳입니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광역시, 광역의원 2곳, 경북 구미시 제4, 경남 창녕군 제1 그리고 기초의원 2곳은 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이렇게 6곳입니다. 이 중에 국회의원 뽑는 전북 전주시 을 이 지역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직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인데요. 네.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직 상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천을 내지 않았고요. 정의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국민의힘과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모두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보수 우세 지역인 창녕 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지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가 지난 1월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1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 6명 이렇게 모두 7명이 경합 중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무소속 후보 6명 중에 5명이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짚어볼 텐데요. 노키전 교육감, 울산시 교육감인데 그렇죠. 지난해 12월에 갑작스럽게 식사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정말 예.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치르게 된 보궐선거입니다. 현재 보수 진보 성향의 후보 1명씩 각각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후보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이고 진보 성향 후보는 천창수 노키재단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데 노키전 교육감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김주홍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는 노키전 교육감과 선거를 치렀고 예. 이번 선거에서는 노키전 교육감의 남편과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투표율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예를 들지만은 이 창원 성산 그게 2018년 4월인가 재보궐선거를 거기서 했었는데 그때 재보궐선거치고는 엄청 높은 투표율이 나왔어요. 50% 정도 나왔는데 그때
원래 창원 성산은 진보의 성지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국민의힘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표율이 높으면 얼마든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보궐선거의 일반적 투표율 평균은 30%대입니다. 30에서 33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바라보는데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일단 안타깝지만 많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4시 기준 투표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주 을 유권자들은 지금 16만여 명 가운데 21.2%만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8시, 9시 때까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최종 투표율 20% 중후반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울산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21.1% 보였고 경북 구미 12.8%, 울산 남구 27.2%, 충북 청주 17.5% 등 많은 지역에서 10%, 20%대 투표율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많은 곳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심을 끌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요 정당들이 많은 지역에 공천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낮아졌다. 그리고 또 선거가 평일에 실시가 됐다라는 점도 꼽아볼 수 있겠고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비가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코에 걸면 있더라고요.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네. 뭐냐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날씨가 좋다 이러면 투표 많이 할 것 같죠. 놀러 가지 놀러 않을까요? 가잖아요. 아, 예? 그러네요. 비가 온다. 아유 귀찮게 뭐 투표소까지 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네. 투표하시는 분들은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2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경북 구미 같은 게 12.8% 오늘이 그러네요. 현재죠. 이렇다면 이게 평균 투표율이 안 되고 지금 이 정도면은요. 일반 투표에서 볼 때도 9시 반까지 기다려도 20% 후반대 다다르기 거의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뭐 여기에서 누가 유리한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또 이 주목해서 야 파란을 일으켰다 막 이런 극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많은 지역에서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른바 그 왜 당내 조직들 있잖아요. 지역 조직.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다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영향력이 물타기가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실제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어떤 당이 거기에서 이제 좀 조직이 우세한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뭐 무소속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론적으로 뭐 어느 당성 무소속이다 하더라도 이 무소속일 경우에는 그 당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죠.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많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무소속 후보들이 많은 지역 지금 경남 창녕인데요. 여기에 경남 창녕 군수, 경남 창녕 광역의원 투표율은 도의원 맞아. 네, 좀 높은 편입니다. 4시 기준으로 각각 52.3%와 53.8%를 기록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혼전 양상이라서 지지 세력들이 결집한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여기는 굉장히 높네요. 창녕군은. 예? 네. 근데 다른 데는 여기 경북 구민은 12.8%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한번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양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과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의 당위성 부각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돼서는 안 된다. 무제한 쌀 수매가 이뤄지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의 쌀 창고의 50.6%가 호남에 집중돼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조차 자신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강행은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이 논평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이 전통 지지층 다지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은 끝났다 이렇게 비판한 걸 두고 결국은 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줄여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양곡법 개정안을 매표 포퓰리즘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도 또 국가 재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 양곡법 재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4월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민주당 자력으로 가결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면서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른 대책이 없는데 그냥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게 또 양곡법이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라서 아집으로 반대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글쎄요. 뭐 이 정권을 운영하는 측에서 야당 대표의 1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집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똑같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라는 거는 두 가지라고 봐요. 국가 재정 문제. 이게 1조 넘는 돈을 사실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뭐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문제, 어떤 형평성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굴러가야 될 시장 경제를 이게 시장 경제 논리를 이게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투표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 꽤 강경하지만 민주당도 재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이 강경해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투표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조금은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5표에서 20표 정도만 소신투표를 하면 된다는 건데 가결될 가능성 몇 %로 점치시나요? 지금 이제 한 20표만 이렇게 네, 땡겨오면 이건 이제 wishful thinking, 주관적 희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단지 가결됐던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은 굉장히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하고 다시 재의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반대도 소용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소수 여당이라는 건 맞지만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보다는 지금 규모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100% 중에 이제 몇 %?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0% 뭐 퍼펙트 이런 거는 이게 이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데만 존재하는 거지 우리 사는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1% 정도 여지는 더 있죠. 한 98에서 99 정도는 네, 이건 통과 안 됩니다. 네, 가결될 가능성 한 1%에서 2% 그렇죠. 보셨고요. 이제 그건 우리 인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1, 2%를 전문 용어로 기적이라고 부르죠. 네. 예. 기적에 가깝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자 국민의힘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이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좀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아도는 쌀을 해결할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한 건데요.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등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특히 친 이준석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나오면 먹든 남기든 소비는 되니까 실효적이게 말을 하려면 차라리 밥 많이 퍼담기 아니면 2공기 먹기가 최소한 논리적이다. 이렇게 비꼬았고요. 허은하 의원도 밥을 반 그릇 먹든 다이어트를 하든 그건 국민의 자유이고 선택이다. 서해 수호의 날도 4.3 추념식도 안 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민생 119를 이끌겠다면 국민 낙제점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웅 의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뭘 자꾸 먹는 당신 100% 지도부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서 학식 먹고 민생 어쩌고 하면서 편도를 먹고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한다.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이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쯔양 아시나요? 예, 그 먹방하는 예. 네, 유튜버인데요. 지금 민주당 반응도 짧게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정말인가 이렇게 되물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가 신중하길 바라고 좀 더 진지해지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목소리 냈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요? 국수를 먹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뭐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이거는 뭐 싫든 좋든 다 동참해서 같이 가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식의 뭐뭐하기 운동해가지고는 동참이 안 돼요. 네. 그럼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자연스럽게 원에서 하는 것처럼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아니 요새 뭐 우리가 지금 과거 60, 70년대 사막을 운동하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몽주의적 구호를 얘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취지는 뭐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저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방식이 좀 굉장히 좀 올드한 방식이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의 취지가 이 방식 때문에 가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이 요새 시대에 맞는 그런 걸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근데 이제 사실 아이디어 이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 서로 의견을 섞어가지고 이제 네.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좋지만 중요한 건 그 논쟁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시대와 이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시대 누가 계몽한다고 얘기 들어요? 안 듣지?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해주셨네요. 혹시 예. 뭐 밥을 최대한 MZ스럽게 먹기 챌린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농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MZ스럽게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예? 일단 저는 오늘 점심에 빵을 먹어서 좀 반성을 그러니까 하게 이게 되네요. 우리가 참 오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네, 난 그러네요, 국수 먹고 진짜로. 빵 먹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사자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정리해드리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 119 첫 회의에서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캠페인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에 성남시장 시절에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너무 많은데 좀 조롱성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찌양을 당대표 시켜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사실 이 발언이 거죠, 이렇게까지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당내 역학관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내 역학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조금 시기적으로 이게 좀 더 억울할 수 있을 확률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이상한 말을 3년 타석 홈런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조수진 의원 발언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별 문제 없이 듣다가도 이거 계속 이쪽에서 이런 발언이 쭉 나왔으니까 야 이건 또 뭐지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조금 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취지는 누구든 다 이해를 해야 한다. 네. 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방식이 좀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이기를 좀 바란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당 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꾸려졌는데요. 이 대응단이 오늘 일본 대사관에서 주한 일본 대사 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해양 방류 안전성 검증에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 그리고 주변국의 명시적 동의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것과 함께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 이전에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항의 서한문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미오카 공사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통해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양이원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지금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내일 후쿠시마를 방문을 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 현장 확인하고 원전 노동자 및 인근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또 후쿠시마 공공진료소를 방문하고 국내 언론사의 일본 특파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 측은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의 당국자나 정치인들 면담도 예정된 게 없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우려는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국민적 우려를 직접 가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 공감하시나요? 민주당이 우려를 한다라는 거는 당연하고 이 외교 일본은 언론하고 정부가 외교에서는 역할 분담하는데 우리는 여야가 역할 분담을 해야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후쿠시마 현장 가서 뭘 한다 그랬죠? 원전 현장 가서 거기 노동자 간담회도 하고 피해자 인근 간담회. 주민 간담회도 하고요. 예. 공공진료소도 방문하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후쿠시마 참상에 대해 얼만큼 심각한지는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후쿠시마 문제가 얼만큼 심각했는가를 되새기는 것보다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참고적으로 미국은 그걸 처리수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 문제가 지금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야당으로서 이렇게 이 국민적 건강을 걱정을 한다면 저 같으면 IAEA를 방문하겠습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를 방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IAEA가 11개국으로 공동 관리단을 만들어서
가서 매번 그 방류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IAEA 가서 이거 믿을 수 있느냐, 당신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매번 그걸 공개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더 좋다. 물론 뭐 후쿠시마 원전 참사, 근데 사실 그거 지금 떠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전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김용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